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어릴 적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당시 작은 가구 수리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 앞에서 슈퍼를 오래 하셨습니다. 저에겐 3살 아래인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성격이 저보다 훨씬 급하고 직선적이라 어릴 때는 둘이 자주 부딪혔는데 커서는 오히려 그런 동생이 든든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라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영향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네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 시절에는 대학 가는 것보다 기술 하나 배워서 빨리 돈 버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아버지가 손기술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보조로 들어가서 손님 머리 감기고 수건 빨고 바닥 쓸고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이 끝나면 밤에는 연습용 마네킹 앞에서 커트 연습을 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음날 또 가위를 잡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원장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 혼도 많이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본기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정식 미용사가 됐을 때 원장님이 너는 될 놈이다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시내에 작은 미용실을 하나 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몇 년을 꼬박 모았고 부족한 건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어머니가 빚지고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천천히 갚아라 하셨는데 결국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었죠. 가게를 열고 나서부터는 정말 쉬는 날이 없었어요. 남들이 놀 때도 가게를 열었고 단골이 생기면 그분이 애용하는 머리 스타일을 전부 외워뒀다가 오시면 바로 맞춰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추석이나 설날 당일에도 열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후회 없이 일했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저의 20, 30대를 전부 그 미용실에 바쳤어요. 가끔 아버지가 너는 남자도 안 만나고 가게만 붙잡고 있냐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때는 연애보다 가게가 먼저였습니다.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불리고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갖겠다는 게 그때의 목표였어요. 일에만 매달리던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가게 근처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퇴근하고 지인들이랑 가끔 거기서 맥주를 마셨거든요. 그 호프집 사장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에서부터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뛰쳐나오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안주 가져다 주고 농담 한마디씩 던지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라 해야 할까? 어딜 가나 그 자리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호프집이 맛으로 장사하는 건지 사장 성격으로 장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쾌한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주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사장님은 왜 호프집을 하세요? 저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요. 밤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겠거든요. 근데 매일 술 드시면 건강에 안 좋지 않아요? 저는 분위기만 마시는 겁니다. 그런 대화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퇴근하면 그 호프집에 가는 게 제 하루의 낙이 되어 있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1년쯤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 마냥 좋기만 했느냐 하면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술하고 담배 문제로 제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호프집 하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실 수는 없다지만 가게 문 닫고 나서 혼자 더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담배도 끊겠다고 했다가 다시 피우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요. 크게 싸운 적이 여러 번이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학교 행사라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서라도 갔고 제가 감기만 걸려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직접 죽도 끓여주고요. 미용실이 바빠서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집 청소를 다 해놓고 아들 숙제까지 봐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큰 소리치고 깡만 센 것 같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알뜰살뜰히 다 챙기는 편이었죠. 제가 며칠째 피곤해 보이면 갑자기 본인 가게를 직원한테 맡기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 날은 둘이 뭘 먹든 뭘 하든 다 즐겁고 행복했죠.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랑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제 수입이랑 남편이 모아둔 돈을 합쳐서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쓸 때는 그동안 아까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소주 대신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면서 우리 드디어 집주인이다 하고 세상 떠나갈 듯 웃었어요.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간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오래 술을 해온 게 결국 문제가 됐어요. 병원에서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술 줄이라고 했을 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화를 내봤자 아픈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매일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남편은 투병하던 1, 2년 동안 병원에 오가면서도 호탕한 성격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살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새로 시집 가도 돼. 다만 잘생긴 아저씨여야 돼. 응? 그래야 보내주지. 나보다 못나면 발목 잡을 거야.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병실에서도 간호사한테 농담을 걸고 옆 침대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 좋은 웃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웃는 얼굴 뒤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매일 처음인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크게 웃던 그 목소리가 이 집 어디에도 없다는 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밥을 해놓고도 수저를 들 수가 없어서 몇 달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어도 가위를 잡으면 손이 떨렸지만 손님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어요. 남편 생각이 나도 가게에서는 울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누르고 울다가 눈 비비고 다시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게 아들 민규였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닮아서 활발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장기자랑 같은 게 있으면 꼭 나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곤 했거든요. 남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다고 저도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말수가 확 줄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대신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간병을 돕겠다고 나서는 아이였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만화책을 병실에 가져다 놓기도 했고 간호사분한테 아버지 상태를 꼬박꼬박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서 아버지 몸을 일일이 닦아주고 있는 걸 봤는데 고등학생이 할 일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고마워서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묵묵해졌는데 대신 책임감이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제가 미용실에서 멍하니 있을 때면 민규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 같이 먹자. 나도 일부러 안 먹고 왔어. 그러면서 근처 식당으로 끌고 가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럴 때면 울컥했지만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렵 민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힘들면 이제 나한테 말해. 아빠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20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대견하면서도 미안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 아이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면접 보러 간다고 할 때 민규의 양복을 다려주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넥타이라도 매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줬을 텐데 싶어서 마음이 쓰였죠. 그러다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들뜬 민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밝은 목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민규는 회사 일이 잘 맞았는지 입사하고 몇 년 만에 승진도 빨리 했고 큰 프로젝트도 여러 개 맡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상 같은 걸 받으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려고 해서 엄마는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네 돈은 네가 써 라고 했는데 그래도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더라고요. 한 번은 생일에 핸드폰을 새로 사가지고 와서 엄마 거 너무 오래됐잖아 하면서 바꿔줬어요. 화면이 커서 글씨가 잘 보인다고 좋아했더니 민규도 좋아하면서 그러라고 큰 거 산 거야 하면서 웃어주었어요. 아들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일에서 자리를 잡아갔고 저도 미용실 일을 계속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민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여자친구야? 한번 만나봐. 민규가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이름은 민주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민주를 봤을 때 좀 새침한 인상이긴 했어요.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타입이랄까요. 예쁘장하긴 한데 표정 관리를 먼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미용실에서 온종일 서 있으면 얼굴이 다 늘어지는데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에이, 정말 동안이신데요? 필라테스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필라테스? 나는 운동이라고는 산책밖에 안 하는데. 그렇구나. 산책도 훌륭한 운동이죠. 과하지 않게 다가오는 게 호감이 갔어요. 딱히 부담스럽게 아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밝게 대화를 이끄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민규는 원래 말이 적은 편인데 민주 옆에서는 편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주도 민규의 묵묵한 성격을 답답해하기보다는 믿음직하게 느끼는 것 같았고요. 한쪽이 말하면 다른 한쪽이 맞장구를 쳐주고 눈빛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잘 맞는 연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주가 자기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원래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한 건데 너무 재밌어서 자격증을 따고 강사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보기 좋았어요. 저도 미용실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 특유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헤어질 때 민규가 민주 코트를 들어주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대견해 속으로 웃었습니다. 돌아와서 민규한테 곧바로 말했어요. 괜찮은 아이네. 엄마가 보기에 둘이 잘 맞는 것 같아. 정말?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다행이다. 민규가 연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줄곧 묵묵하게 살아온 아이가 사랑을 하니 표정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집에 오면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날이 많아졌고 옷도 전부 다 신경 쓰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민규 연애 이야기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셨을 텐데
하는 씁쓸한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지만요. 그로부터 얼마 뒤 민규가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남편 떠나고 아이를 위해 혼자 버텨온 세월이 길었는데 그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드디어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들으면서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양쪽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식장도 알아보고 집을 구하려고 하던 그 시기에 하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좌회전하던 차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충돌하는 순간의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온몸을 누군가가 내리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병원 천장이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가 척추 손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 하반신 쪽으로는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아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는 2발로 서서 머리를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서지도 못하고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다리를 만져봐도 제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침대에서 발가락을 움직여보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매일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운 건 남편 떠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병실 불이 꺼지고 나면 홀로 창밖을 보며 이게 꿈인가 싶었죠. 아침이 오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아침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민규는 모든 걸 멈추고 병원으로 왔고 그날부터 민규의 결혼은 무기한으로 미뤄졌습니다. 병실에서 민규를 보는데 남편 병실에서 공부하던 고등학생 때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또 이런 짐을 지우는구나. 그 생각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민주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전부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하고 치료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는데도 다리 쪽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땀을 흠뻑 흘려도 이를 악물어도 발끝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분이 보행기 잡고 한 걸음씩 걷는 걸 보면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체 쪽은 문제가 없어서 휠체어 조작이나 기본적인 일상 동작은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혼자 외출하거나 오래 이동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해줬어요. 보호자분 없는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제 힘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집 앞을 나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몸이 됐으니까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면 미용실에 서 있던 제가 떠올랐어요. 발로 페달을 밟고 손님 뒤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커트하던 그 모습이 이제 다시는 있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당연히 미용실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잡던 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다리를 잃은 것 못지않게 아팠어요. 제 삶 자체가 그 가게에 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미용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민규가 대신 가게에 가서 짐을 빼왔는데 제 손때가 묻은 짐 상자를 제 앞에 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규한테 사람을 쓸 거니까 너는 네 생활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결혼도 미뤄진 마당에 아들까지 아픈 엄마 곁에 묶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규는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대여해오고 재활 프로그램도 직접 알아봐줬어요. 퇴근하고 오면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서 집으로 와 간병을 도왔고 주말이면 직접 휠체어를 밀고 공원을 돌아줬습니다. 공원에서 걷는 사람들을 보면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꼈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던 일인데 이제는 그게 꿈이 됐으니까요. 민규가 옆에서 엄마 젖군 예쁘다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마다할 때마다 민규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나이에 엄마 휠체어를 밀고 병원에 오가는 자식이라니 모든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민규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결혼이 미뤄진 게 1, 2년이 넘으니까 주변 시선도 있었을 거고 민주 입장에서도 불안했을 겁니다. 가끔 민규 핸드폰에 민주한테서 온 메시지가 보일 때면 아직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걱정된 저는 민규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민규야, 너 때문에 민주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다. 더 늦기 전에 결혼해. 엄마 상태가 안정돼야지. 결혼은 나중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인생을 살아, 제발. 나한테는 엄마가 우선이야. 이 문제로 못 기다려준다면 나도 잡을 생각 없어. 이런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민규는 쉽게 꺾이지 않았지만 제가 매일같이 같은 말을 하니까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민규가 민주한테 조건을 하나 걸었더라고요. 결혼을 하되 제 몸이 나아질 때까지만 모시고 살자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민규한테 직접 들었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규야, 그건 아니다. 난 사람 쓰고 혼자 지낼 수 있어. 네 결혼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엄마를 남한테 맡기고 결혼하는 건 나한테 있을 수 없어. 신혼부부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라니. 그것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민주 입장을 생각해봐. 내가 생각 다 해보고 한 말이야, 엄마. 민주가 싫다고 하면 우린 안 맞는 거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에 짐이 되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한테 조건까지 걸게 만든 셈이니까요. 제가 사고를 당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주가 그 조건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을지,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리 말려도 민규는 꺾이지 않았어요. 민주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했다고 했어요. 그 후에 민주가 저한테 병문안에 왔습니다. 어머니, 결혼 준비 다시 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민주야, 정말 미안하다. 이건 민규가 결정한 거지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나는 따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몸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나갈게. 네, 알아요. 그래도 같이 살게 됐으니까 잘 지내봐요,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잘 지내봐요라는 말이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물론 그 밖에도 저에게 몸이 많이 안 좋냐고 묻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냐고 이것저것 물어봐주기는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라는 말이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담스럽고 미안했지만 일부러 찾아와 준 것 자체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민규의 결혼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전셋집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동안 미용실 하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보증금을 대줬어요. 엄마, 난 엄마 돈 안 받을 거야. 이건 내 마음이야. 신혼부터 시어머니 데리고 사는데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받아줘. 내 마음이라도 편해지게. 민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어요. 본인들 직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집을 잡았고 저는 몸이 나을 때까지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셋이 처음 밥을 먹던 날이 기억나요. 민주가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차렸는데 밥상에 앉아서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민규가 맛있다 하니까 그제야 민주가 웃으면서 다행이다 했고 저는 어색한 젓가락질만 했어요. 아무래도 대면대면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신혼부터 시어머니와 사는 게 편할 리 없고 저도 남의 부부 생활에 끼어 있다는 게 내내 불편했거든요.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민주가 저한테 뭘 건네줄 때 손이 살짝 머뭇거리는 게 보일 때면 이 아이도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민규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니까 민주도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줬어요. 제 약 시간을 알려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가끔은 어머니 과일 드세요 하면서 방에 가져다 줬습니다. 주말에 민규가 장을 보러 가면 민주도 제 방에 와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싫을 리가 없죠. 다만 저는 그게 전부 미안함으로 돌아왔어요. 가능하면 방 안에서만 지내려고 했습니다. 거실에 나오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혼자 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는 건 밥을 먹을 때뿐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빨리 먹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긴 거예요. 한 번은 민규가 퇴근하고 와서 제 방에 들렀는데 제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려고 했어. 왜 부르지 않고 혼자 해?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 민규는 저를 일으켜 휠체어에 앉혀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한테 한숨을 쉬게 만드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전부 재활에만 매달렸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아들 부부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 민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야근도 많고 지방 출장도 잦아졌어요. 2, 3일씩 집을 비우는 날도 생겼고 퇴근이 자정을 넘기는 날은 더 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는 좀 쉬고 싶다며 필라테스 강사 일을 휴직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민주가 집에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민주가 낮에 집에 있으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민주가 커피를 타와서 같이 마시면서 필라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며느리와 이렇게 오순도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그때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오면 민주가 한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제 휠체어 소리가 나면 고개를 돌리는데 그 표정이 반가움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민주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수다겠거니 했는데 민주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 결혼식도 어머니 때문에 1, 2년이나 밀렸잖아.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한 건 너잖아. 다 알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때는 민규를 놓칠 것 같았으니까 사랑하는데 눈에 뵈는 게 있나. 근데 막상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이건 내가 꿈꾸던 신혼생활이 아니야. 갈수록 숨이 막힌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때문에 인생이 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민규와 민주는 진작에 결혼해서 둘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조건은 민규가 건 것이고 저는 오히려 반대했었거든요. 그 조건을 알면서도 결혼을 선택한 건 민주 본인이었는데 원망이 전부 저한테로 향하고 있다는 게 내심 억울했어요.
저도 좋아서 이 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원망까지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한테 직접 따질 수는 없었어요. 따지면 부부싸움이 될 거고 부부싸움이 나면 민규가 중간에서 곤욕스러울 테니까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런데 민주는 대놓고 제게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어머니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하면서도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서서히 집안의 규칙을 뜻대로 고집해 나갔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 부엌은 위험하니까 드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면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 환기는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현관 앞에라도 가려고 하면 밖이 더러워지니까 요 앞에서만 움직여주세요 라며 막았어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하다못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까지 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더니 민주가 와서 어머니, 그거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혼자 하시려고 해요? 라면서 짜증을 냈어요.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제를 하면서 그걸 돌봄이라고 포장하는 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민주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하게 해줘 라고 했더니 민주가 한참 저를 보다가 어머니가 다치시면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책임이라는 단어로 모든 통제를 합리화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게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기분이 점점 가라앉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새벽에 혼자 깨어서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고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민규한테 난 따로 나가서 살게라고 부탁했어요. 민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엄마, 솔직히 말해. 민주한테 불편한 거 있었어? 아니야, 민주는 잘해줘. 그냥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래. 그때 우리 이야기를 엿들었는지 민주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제 말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아? 그 한마디에 민규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곧바로 민주한테로 고개를 돌리면서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데 혹시 당신 불편한 거 있었어? 하고 따졌어요. 그러자 민주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하면서 받아치면서 둘이 크게 싸웠어요. 엄마가 나가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내쫓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제가 말려도 받아들이질 않으니 나중엔 그저 방에서 그 다툼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눈을 감았어요. 그 싸움 이후로 민주의 방식이 한 단계 더 집요해졌습니다. 제 외출을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근처 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는데 민주가 어머니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쉬세요 라면서 자꾸 못 가게 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비 온다던데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이유를 계속 바꿔가며 막더라고요. 복지관은 제가 유일하게 바깥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마저 끊기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서 같은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치료사 선생님한테 제 상태도 점검받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민주한테 화를 내며 복지관은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어머니, 제가 집에서 스트레칭 도와드릴게요. 굳이 밖에 안 나가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저를 가두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면 민주가 유독 크게 반응했어요. 어머니, 그거 아까 여기 놓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하시는 거 아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깜빡하는 건 있지만 그건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는 그걸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소파 틈에 놓고 잊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 아까 리모컨 거기 놓으셨잖아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하면서 심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넘어갔을 텐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저도 슬슬 불안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민주가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잖아요. 또 드시려고요?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점심을 먹은 게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아침결이라 생각했던 거고 깜빡한 게 아니라 시간 감각이 헷갈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민주가 그걸 기억력 문제로 몰아가니까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민주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민주가 간혹 민규한테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규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뭐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 아니, 괜찮아. 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때는 왜 그런 걸 묻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어요. 민규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나한테 숨기지 말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가 민규한테 어머니가 요즘 자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신다. 혹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의 씨앗을 심은 게 민주였다는 걸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규가 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현장 일정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했어요. 출장 전날 밤에 민규가 제 방에 들러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주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그래. 너나 몸 조심해라.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민규가 없는 집에서 민주와 단 둘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규가 떠나고 나서 민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밝아진 겁니다. 아침에 제 방에 와서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환기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커튼을 활짝 열어줬고 아침 식사도 정성껏 차려줬어요.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까지 깎아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 옷장을 정리해주겠다면서 옷을 계절별로 분류하고 서랍도 깔끔하게 다시 넣어줬습니다. 제 양목록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고 복용 시간까지 표로 만들어놨어요. 집안 구석구석도 청소했는데 제 방을 특히 신경 써서 닦더라고요. 가방 하나를 꺼내서 제 옷 몇 벌을 접어넣는 것도 봤는데 어머니 옷 좀 세탁소에 맡기려고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규한테는 제 사진을 찍어보내면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내심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동안 저를 통제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편한 게 아니라 찜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에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민규 없는 동안 잘해보려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특히 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걸렸습니다. 옷을 개어서 가방에 넣는 게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다가 결국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급하게 연락하면 바로 와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만약을 위해서 일정만 비워놔줘. 알겠어,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갈 테니 연락 줘. 동생이 걱정을 했지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출장 나흘째 되던 아침,
민주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씻고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잠깐 나가실 때가 있어요. 몰래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를 물어도 가시면 알아요 하면서 제 휠체어를 억지로 밀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나서는데 차가 이미 아파트 입구에 대어져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뒷좌석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짐은 뭐니? 가시면 알아요, 어머니.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만 하고 운전석에 탔어요. 저는 시내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계속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늘어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는데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물어봐도 민주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만 켜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아래 조용한 곳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민가도 별로 없고 도로에서 한참 들어와야 하는 외진 위치였습니다. 앞마당에 벤치가 놓여 있고 입구에 화분이 줄지어 있었는데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으면 뛰쳐나갔을 텐데 이 몸으로는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민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장 비참했어요. 시설 직원이 나와서 보호자분이시죠? 미리 상담하신 분 맞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민주는 태연하게 네,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입소 상담을 해놓은 거였어요. 시설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니 제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민주가 보호자 자격으로 혼자 상담하면서 지어낸 거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입소하는 걸 동의한 적 없다. 여기 들어갈 생각 없다고 소리쳤어요. 시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저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본심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안 계셔야 저랑 민규 씨가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주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순순히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뵌다고 약속할게요. 어머니도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시설도 괜찮은데요. 민주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 들어갈 생각 없어. 차라리 혼자 살게 해달라고. 민규 씨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란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이대로 집에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면요. 정말 지옥처럼 사실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민규 씨 모르게 어머니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땐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민규 씨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그 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민주가 정말로 뭘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민규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가 치매라고 더 강하게 몰아갈 수도 있고요. 아들이 엄마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꼴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시설 직원이 다시 찍어달라고 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다시 찍고 나니까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일을 후련히 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주가 제 짐가방을 시설 직원한테 건네주고 저한테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낯선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집어넣었다는 게 꼭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시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저를 치매 환자로 알고 대하니까 그것도 비참했어요. 말을 해도
네, 할머니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아이 다루듯 했거든요. 난 멀쩡한 사람이라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다음날 민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주가 사진 보내줬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좀 처지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아니야, 좀 졸려서 그래. 너 일은 어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주가 보낸 사진은 출장 가기 전에 일부러 찍어둔 거였겠죠.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요양원에 있다는 걸 알면 민규가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뛰쳐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괜찮은 척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 내가 요양원에 버려진 것도 모르고 아내의 거짓말 위에서 살아가는 게 이 아이의 행복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민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민규가 모르는 채로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속임이니까요. 결국 고민하다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요양원에 있어. 며느리가 데려다 놓고 갔어. 당장 와줘. 뭐? 언니 무슨 소리야 지금? 길게 설명할 수 없어. 주소 보낼 테니까 바로 와. 언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게. 동생이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시설 입구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생이 저를 안으면서 언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하는데 차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동생이 시설 측에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줬고 따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입소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나면서 시설에서도 퇴소에 협조해줬어요. 시설 담당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입소할 때 작성된 서류 사본도 한부 받아왔어요. 동생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민주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 허위 치매 기재, 민주가 한 협박까지 전부요. 민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짜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야. 민규가 직접 알고 스스로 판단해야 해. 며느리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저에겐 먼저였어요. 민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뒀어요. 민주가 먼저 민규한테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를 먼저 할 시간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민주가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뒀는지, 민규가 직접 그걸 듣고 나서 제 말을 들어야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민규가 도착할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동생과 함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제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드러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제 어깨를 한번 쥐어준 덕분에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 민주가 뒤에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넣어놨는데 나와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민규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민규가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이 엉망이었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이 깨져 있고 벽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대요. 그리곤 민주가 울면서 현관으로 뛰어나왔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벽을 긁으시고 스스로 팔을 긁으셔서 피가 났어. 내 뺨도 때리셨고 너무 무서웠어. 뭐? 엄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모셨어.
어머니도 동의하신 일이야. 민규는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민주의 뺨도 붉어져 있었대요. 민규는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민주가 울면서 말하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전부 민주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직접 꾸며놓은 거였어요. 집을 어지럽히고 벽을 일부러 긁고 자해 흔적까지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규한테 하나하나 사실을 밝혔어요. 민주가 미리 입수 상담을 해놓았던 것, 치매라고 허위로 서류에 적은 것, 차에 재짐을 싸놓고 말도 없이 데려간 것, 순순히 안 들어가면 지옥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전부요. 제가 말하는 동안 민규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동생도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내가 직접 요양원에 가서 확인했어. 며느리가 보호자라고 하면서 입소 상담을 혼자 한 거야. 아니, 애초에 언니는 치매 진단서 같은 건 없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 민규가 민주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민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가 벌겋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어머니랑 있는 거 싫었어. 나도 사람이라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휠체어 끌면서 사는 걸 누가 좋아해? 그럼 내 청춘은 누가 돌려주냐고? 민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주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지 마.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전부 망가졌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참고만 있었다고. 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투였습니다.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자해 흔적까지 꾸며놓은 사람이 피해자라뇨. 민주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감춰왔는지가 한꺼번에 보였어요. 예쁘게 웃던 얼굴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니까요. 나도 매일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노력했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무도 몰라. 당신도 모르잖아.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거야?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민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나도 피해자라고. 얼마나 힘들면 충동적으로 그랬겠어. 한참을 울고 소리치고 나서야 민주가 조용해졌습니다. 민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아. 나도 매일 밤마다 사죄하고 또 사죄했잖아. 그럼 그때 진심을 이야기했어야지.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 몰래 괴롭히고 있던 거야? 엄마를 속이고 치매라고 거짓 서류를 쓰고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까지 연기한 건 네가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야. 그건 계획한 거잖아. 이혼하자. 민주가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매달렸지만 민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민주가 무릎을 꿇으면서 울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가방과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야 민규가 저에게 다가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미안한 건 나인데 말이에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규가 변호사를 통해 요양원 입소 상담 기록을 확보했는데 민주가 보호자로서 단독으로 상담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류에 치매 초기라고 허위 기재한 것도 기록으로 확인됐고요. 변호사가 이 정도 증거면 재판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도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주 측에서는 위자료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허위 서류 작성과 강제 입소 시도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민규 쪽에서 유리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허위 치매 기재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민규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민사로만 끝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민주와 연결된 끈을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재활에 더 매달렸어요. 요양원에 끌려갔던 그날의 기억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발로 서겠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했어요.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했고 치료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 상체를 지탱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보조기를 잡고 한 걸음씩 뗄 수 있게 됐어요. 발바닥에 땅의 감촉이 느껴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고 이후로 포기했던 감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민규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들르고 있고요. 전 이제 짧은 거리는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진 못하겠지만 화장실을 혼자 가고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제 손으로 밥을 짓고 혼자 먹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힘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이대로라면 언젠가 가위를 다시 잡을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외롭기는 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눈치를 보면서 방 한 칸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내 발로 서서 내 밥을 해 먹는 게 100배 나은 것 같아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그게 지금 제 목표예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